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저희가 한 3주 만에 만났나요? 이번엔 2주 아닌가요? 2주? 설 끼고 네. 2주 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영화계 경사가 났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터졌더라고요. 경사났네. 저희의 추천작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저희의 성견 지명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되나? 저희가 지난번에 다 강추해드렸던 왕가 사는 남자가 650만 네네네. 지금 관객을 돌파 중인데 1000만이 넘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이후에 하는 개봉작들이 솔직히 크게 뭐가 주목받을 만한 네. 영화들이 없어서 한국 영화도 없지 않아요? 한국 영화 뭐 외국 영화 통틀어서 크게 큰 영화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1000만이 갈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알고리즘이 굉장히 그 전화의 눈빛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N차 관람도 지금 영월에 N차 관람 많대. 네, N차 관람도 많고 지금 영월에 사람들이 줄을 쓸 정도로 관광객도 엄청 몰렸대요. 아니 그럼 그 영화의 상황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망에게 가기 위해서 영화로 인해서 터지는 이 마을이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를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장항준 감독님이.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튼 축하드리고 1000만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N차 관람과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 네. 노인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새 작가의 추천작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윤 작가님.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영화는 좀 고전 영화를 갖고 왔거든요. 2006년에 개봉한 클래식 오브 클래식 네? 오만과 편견을 네? 오? 뜬금포죠. 뜬금포지만 이건 정보성의 어떤 추천작입니다. 왜냐하면 3월 11일 영화 재개봉을 합니다. 영화관에서 재개봉을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해요. 그죠? 그 극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마침내 이번에 옛날 영화들을 극장에서 순차적으로 재개봉을 하면서 그 리스트 중에 이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소개를 할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3월 11일이 지나가 버릴 것 같아서 약간 시간이 남았지만 미리 체크업을 하시며 이 영화를 저처럼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놓치지 말고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웨이브나 쿠팡 같은 OTT에서도 보실 수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또 좀 추천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뭐 내용은 전부 다 아실 테니까 뭐 숱하게 드라마 영화로 또 이번에 넷플릭스에서도 드라마로 또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네, 11월에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지? 항상 다알 씨가 궁금하잖아요. 네, 맞아요. 다알 씨가 궁금한데 몇 번 봤던 사람이긴 한데 눈에 익은 배우는 아니더라고요. 다알 씨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흥망성쇠가 맞아요. 이 영화에서 원래 그 오리지널 다알씨라고 불리는 콜린 네. 퍼스가 네네네. 모든 만인의 그 다알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인상 깊게 봐서 이 영화에 나왔던 그 배우 이름이 뭐더라? 배우 이름이 지금 당장 잠깐 헷갈리는데 네. 매튜 맥퍼딘. 네. 솔직히 이 영화 말고 다른 영화에서는 그렇게 뭔가 매력적으로 본다던가 인상적으로 본 기억이 저도 없어요. 근데 이 영화 속의 다하씨는 너무너무 맞아요. 너무 잘했고 최고야 최고. 네, 연기를 너무 잘하기도 했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인상이 너무 좋아. 좋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이 다하씨의 꼿꼿하고 무뚝뚝하면서도 그 엘리자베스를 향한 어떤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당혹스러움이 얼굴에 항상 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맞아요. 그 동공 지진. 네. 아니 그리고 약간 그 품격 있는 잘생김. 네네네네. 그게 딱 얼굴이랑 이 태도에 딱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콜린 퍼스도 그랬지만 네. 그런 것들이 진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사람이 언급을 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엘리자베스의 손을 이렇게 에스코트하면서 잡았다가 돌아서면서 이 손을 클로즈업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손이 찌릿해갖고 자기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비가 쏟아지는데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엘리자베스한테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물론 거절당하지만 그 장면들에서 이 배우
역할과 연기가 너무 몰아일체 경제 잃은 너무 좋은 영화고 그리고 여기 음악하고 그 영상미도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클래식 음악 그 피아노 선율 속에서 그 엘리자베스가 책을 읽으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팔로우를 하면서 집안 전체를 원신 원컷으로 훑으면서 가족 구성원을 전부 다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 영상으로 보기에도 그리고 흔치 않게 그 시대에는 사실 여자들이 이렇게 결혼에 목매일 수밖에 없었던 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잖아요. 귀족의 딸이라도. 그래서 그 결혼에 목매야만 하는 그 좀 나이찬 처녀들의 그 사정? 그리고 속마음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고전을 주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극장에서 재개봉을 하니까 이미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네네네. 많을 것 같고 뭐 그 매튜 맥퍼딘 네네. 그 배우와 키이라 나이틀리의 나이틀리. 정말 환상적인 케미와 그런 것들 극장에서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저도 꼭 가겠습니다. 네, 네. 봄을 맞아서 이제 연애 세포를 깨우려고 하시는 분들. 네네네. 이거 진짜 간질간질한 정말 이거는 왜 이렇게 계속 리메이크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연애의 사람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정말 100년 동안은 계속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재개봉작 영화 오만과 편견. 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조금 다른 장르의 작품인데요. 넷플릭스 범죄 실화 다큐 에이미 브래들리가 사라졌다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 7월에 그 스트리밍된 작품이고요. 3부작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목은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 처음 들으셨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내용이 뭐냐면은 1998년에 호화 크루즈 여행 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23살 미국 여성 에이미 브래들리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 저는 이 작품이 뭐 다큐멘터리로서 뭐의 훌륭함 이런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이 3부작을 보고 여운이 많이 남았고 굉장한 어떤 이 크루즈 여행이라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잘 안 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또 흔하게 맞아요. 이게 휴가철에 많이 하는 이런 크루즈 여행에서 이렇게 공포스러운 이제 이게 왜냐면은 이 사건이 이 여자가 우연히 그냥 추락사나 이런 게 아니라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거를 이제 추적해가는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배 안에서 그럴 수가 있지라는 미스테리 이런 거를 쫓는 과정이 굉장히 공포스러우면서 마지막까지 이게 미제 사건이거든요. 지금까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굉장히 사이가 좋은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고 이 실종된 여자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여기서 부모님이 인터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엄마가 인터뷰 처음부터 끝까지 울어요. 지금이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찾고 있는 거고 FBI가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 현재까지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여운이 많이 남아서 제가 추천작으로 갖고 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미가 새벽 한 5시 15분 경에서 발코니에 잠든 모습을 아버지가 목격을 했는데 불과 30분 뒤에 아버지가 다시 확인했을 때 없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크루즈에서 실종 사건이 있을 때 보통은 뭐 술을 먹고 추락해서 바다니까 찾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실종 사건들이 실제로도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닐까 하지만 여기 이 다큐멘터리에서 주요 쟁점은 이 사건은 단순한 추락사가 아니라 납치나 범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이게 굉장히 쟁점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 거기 승무원 중에 배 안에 나이트클럽 밴드 멤버가 이 여자한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던 그런 증거들이 있다. 남자가. 그런 게 있고 또 목격담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실종 이후에
어떤 이 크루즈가 머물렀던 섬에서 이 여자를 봤다는 제보가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해군 장교가 약간 이 여자와 닮은 여성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나 에이미 블래들리인데 나 여기에 납치됐다라고. 탈출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오. 탈출까진 말을 안 했지만 오, 내가 오. 납치돼 있다라고 하는데 뭐 갑자기 다른 남자가 와서 뭐 가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리면은 다큐를 보시는 재미가 없을 테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이런 과정들이 공포스러우면서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끝까지 어떤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풀리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도 있지만 이게 늦었지만 이 여자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또 드는 그런 작품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조명하는 게 크루즈선이 얼마나 보안이 취약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FBI가 수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만약에 크루즈선이 어느 국가의 영해가 아니라 그냥 공해상에서 벌어지면 수사권이 1차적으로 배가 등록된 국가에 그 수사권이 있는 거예요. 배가 등록된 국가. 근데 문제는 대부분 크루즈선이 세금 문제 같은 걸로 바하마나 뭐 파나마 이런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또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기가 되게 힘들고 또 막 다국적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인 승객인데 바하마 국적의 배를 타고 네덜란드령 섬 근처에서 실종되면은 이게 막 여러 각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면서 뭐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크루즈 실종 사건이나 이런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를 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연평균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명에서 25명 정도가 크루즈선에서 실종된다는 또 이런 통계도 있대요. 그래서 제 가족 중에 한 명도 이제 미국에 살면서 크루즈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 크루즈 자체 그냥 이 대형 크루즈는 이 안에 그냥 하나의 마을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화관도 몇 개가 있고 심지어 감옥도 있고 감옥도 있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뭐 이 안에서 어떤 물건 훔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둔다든지, 그다음에 뭐 큰 나이트클럽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하나의 마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을에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배를 탈 때 이 신분을 비행기나 이런 거보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철저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신분을 검사하는 게. 그런데다가 내가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랑 몇 날 며칠 막 한 달을 같이 지낸다고 생각해봐요. 되게 무섭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약간 로망 중에 하나였는데 크루즈 여행 가는 게 진짜? 갑자기 무서워졌어. 그래서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서는 그 가족이랑 그래 나중에 크루즈 여행 같이 가자 이랬던 게 너도 가지 마.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되게 안타까운 사고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또 새로운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각심도 생기고 또 이분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울면서 얘기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막 마음이 아플 정도로 여운이 남는 그런 작품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크루즈에 대한 로망이 깨졌어요. 너무 빠져서 들었어요. 네. 자, 그럼 김 작가님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좀 네. 화제작이라고 아까 얼핏 힌트를 주셨는데. 장안의 화제작이죠. 장안의 화제작. 네, 넷플릭스 드라마 레이디 두아 보셨나요, 작가님들? 저 봤어요. 저는 못 보셨- 봤습니다. 네네. 이 드라마가 제가 사실 시리즈를 잘 안 봐요. 드라마 다음 이 시간에 그게 너무 저를 통제하는 것 같아서 그 드라마의 통제 욕구에 휘둘르고 싶지 않아서 영화 2시간 안에 끝나는 걸 즐겨보는 편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일단 엄청 재밌게 보셨구나. 스토리부터 말씀드리면 청담동 명품 거리에서 변사체가 발견돼요. 근데 훼손 상태가 되게 심각해서 그 신원을 알 수 없는데 시체 옆에 어떤 굉장히 고가의 명품 가방
발견됩니다. 그래서 보통이면 이 가방을 가져갈 텐데 왜 이걸 두고 갔을까? 그래서 형사가 이제 고유 번호를 추적해요. 그래서 이 변사체가 명품 가방 사업가 사라킴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고 이름부터가 사자가 난 사자 이름이네. 가방 사라킴. 그래서 이 사라킴이 도대체 누구고 범인인 또 누구고 왜 죽었는가, 왜 죽였는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조금 좀 연출적인 아쉬움은 저는 좀 되게 많이 컸던 작품인데, 그죠? 약간 빈 틈이 있죠. 완성도는 솔직히 많이 떨어지지만 캐릭터가 좀 흥미가 있고 이 범죄 사건을 범죄 스릴러 같은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각본에 나름대로 힘이 있어서 끝까지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스토리가 진짜 레이어가 탄탄하고 그리고 8화까지 있는데 한 화 하나마다 그 비밀이 밝혀지고 그러니까 레이어가 한 겹 한 겹 쌓이면서 또 비밀은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그 쾌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는데 이 작품 연출하신 분이 인간 수업 연출했던 김진민 PD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인간 수업이 그 넷플릭스 초창기에 굉장히 화제작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연출이 너무 인상 깊었어갖고 사실. 좋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를 볼까라고 잠시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연출이 그렇게 별론가요? 근데 저는 레이디드와 그 연출이 조금 허술하다는 느낌이어가지고 연출이 허술하다기보다는 제 느낌은 스토리가 약간 빈틈이 있어요. 이 맞아요. 주인공이 신분을 세탁하는 과정이 굉장히 그냥 뜨문뜨문 그냥 그랬다고 쳐. 이렇게 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은 거슬리긴 하는데 그게 보통 잘 만든 드라마라고 하는 것도 드라마적으로는 굉장히 빈틈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빈틈을 보는 사람이 느끼기 전에 그냥 다음 사건 막 이렇게 빠른 진행?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연출이 스토리의 빈틈을 연출이 메꿔주지 아, 그래요?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저는 좀 약간 건너뛰는 부분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게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되게 복잡한데 복잡해요. 거기에 대한 맞아요. 설명도 조금 미흡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명품과 뭐 최상류층 간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또 굉장히 흥미롭게 그려야 되는데 뭐라 그러지? 어디서 본 듯한 어디서 본 듯한 세트, 어디서 본 듯한 그 상류층 여성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약간 각본의 어떤 흥미진진함에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연출이 특별히 자신만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지도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뭐 유럽 왕실에 납품하는 0.1%만 가질 수 있는 명품 가방 뭐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소재가 촌스러워?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일부러 그렇게 촌스럽게 만들었나 싶기도 해요. 너네 이렇게 생겨도 이 가방 욕망할 거야? 그럴 이런 수도 있죠. 약간 지금 이게 그냥 허울 뿐인 아니, 물론 건데. 그럴 수도 네네. 있죠. 그런 거에 이렇게 눈이 뒤집혀. 이게 네. 사실은 빈센트 앵코라는 실제 예전에 있었던 사기 사건을 약간 모티브로 해서 그때도 이렇게 연예인 몇 가지 동원하고 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대국민 약간 이런 사기 사건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유도 그거예요. 되게 그들이 사는 세상이고 이런 일이 실제 있어? 의 느낌이 아니고 이 드라마의 제목을 레이디 두쫑크로 바꿔도 말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맞아. 맞아. 두쫑크를 욕망하는 게 나의 욕망이야 타인의 욕망이야 그것도 구별 못하고 저는 그냥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기 때문에 안 먹어봤습니다. 저도 안 지금까지. 먹어봤어요. 저 먹어봤어요. 저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윤 작가님은 그 타인의 욕망을 잘 팔로우한다. 저는 궁금하거든요. 전 안 그래서- 궁금해요. 호기심. 네, 너무 호기심은 있을 수 궁금해서 있다고 어떤 생각해요. 맛인지 너무 궁금해갖고 한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만 카스테라, 뭐 마라탕, 뭐 그다음에 뭐지? 그
뭐 과일 탕후루, 사탕 뭐야? 탕후루 탕후루 이런 거 안 먹어요. 안 궁금해. 그 이건 금방 꺼질 유행이라는 게 너무 보이고, 예, 그래서 두쫑꾸도 안 먹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자랑은 만약에 아니지만 뭐 두바이 왕실에 납품하는 0.1%의 카다이프로 만들었어. 이러면 사람들이 오픈런 하겠어요, 맞아. 안 하겠어요? 이 드라마에서 당연히 그런 한다고요. 거를 잘 네.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냥 이 드라마를 레이디 두쫑쿠라고 해도 설명이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 사회 시스템이 욕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어떤 방식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놀아나고 있지? 나는 놀아나고 있나? 나의 중심을 잡고 있나? 저는 놀아놨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 호기심에 시도하는 것은 놀아났다고 그냥 보지 먹는 걸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거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네요. 그래서 그런 욕망에 대해서 되게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욕망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추천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 사기와 사업은 한 한 끗 끗 차이. 차이. 네. 그걸 너무 잘 저는 일론 보여주잖아. 머스크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업가고 그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나는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라는 걸 생각은 안 하는데 왜 나는 갑자기 그렇게 일론 생각해요. 머스크? 아니 그런 식의 어떤 사탕 발림과 함께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을 휘어잡는 물론 뭐 맞아요. 이런 그 가짜 물품이 아니고 진짜가 있다는 거는 맞는데 어떤 큰 그렇게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얘기들을 하면서 막 어떤 판을 흔드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사기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기라는 거는 뭐죠, 김 작가님? 이 레이디 두아가 사기를 왜냐면 우리 그거 뭐 디올백 이런 것도 원가 8만 원인데 우리는 그 8만 원짜리 그 중국인들이 만든 8만 원짜리 백을 사는 게 아니라 디올이라는 가치를 사는 거다 해서 8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기와 이거의 경계 아닌가요? 경계. 그거를 잘 이용해서 성공하는 것이 과연 사기인가 범죄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 욕망에 관한 것에 어떤 정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정의를 이 드라마 속의 대사에 굉장히 잘 녹여냈어요.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되게 문어체로 대화를 나눠서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저 말은 진짜 말된다 같은 그런 공감되는 대사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신혜선 연기는 좋았어요. 신혜선 연기에 대한 칭찬은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다들 연기 말씀하시던데 저는 뭐 별로였군요. 별로는 아니고요. 그렇게 잘했다 싶은 연기도 또 없어서 그냥 뭐 배우가 연기 그 정도 하는 거 기본 아닌가. 그게 감동이 없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신혜선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맞아요. 느낌인데,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고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배우는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그 배우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이 역할이랑 맞느냐 안 맞느냐가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신혜선 배우는 제 입장에서는 살짝 미스캐스팅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신혜선 계속 더 좋은 배우들이 떠올라요. 화가 계속 될수록. 그러니까 신혜선 배우는 뭐냐 그러면 약간 맑은 느낌이 있어요. 맑고 착한 느낌. 그 비숲에서 보여줬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꾸 더 강한 화장을 하고 더 이런 걸로 이제 조금 그런 거를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그런 이미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태생적인 한계라고 할까? 저는 살짝 그렇게 느껴져서 저도 그래서 잘 못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한소희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신혜선 배우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이미지의 어떤 갭 때문이 아닌가. 저희 청취자님이 저기 댓글을 달아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레이디 두아를 새 작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듣고 계시죠?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좀 본 것도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듣고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김 작가님의 오늘 추천작 레이디 두아, 레이디 그다음에 두쫑쿠. 이 작가의 추천작 에이미 브래들리가 사라졌다. 네, 그리고 저는 오만과 편견. 네.
이렇게 추천작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인 작품을 만나볼 텐데요. 네. 저희 녹음 시점 바로 어제 2월 25일 날 개봉한 화제작입니다. 화제작? 화제작이 맞나요? 문제작? 어쨌든 화제가 됐으면 하는 작품. 네. 네, 클로이 자오 감독의 새 영화죠. 햄넷입니다. 네, 햄넷. 네,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나누기 전에 간략한 줄거리부터 윤 작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골 마을에 내려와서 어느 집에 라틴어 선생님이 된 남자 윌리엄이 주인공인데요. 폴 메스칼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집의 딸 아네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구애를 하는데 두 사람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정도 이루고 아이까지 낳는데 원래 예술가였던 남편이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에 나가고 싶어 하고요. 결국 아내는 괴로워하는 남편을 도시로 보내주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족에게 아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아내는 결국 남편을 원망하고 배척하게 되면서 이 가족이 굉장한 그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영화가 끝난 직후 어떤 감상이 있으셨는지 먼저 김 작가님. 저는 이 영화에 사실 우리가 뭘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많이 네네. 달라질 아, 거라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웠습니다. 뭔가 이렇게 폭발하는 카타르시스도 막판에서야 나오는데 그 막판의 카타르시스를 향하기에 모든 장면이 너무 지루하지 않나.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뭘 얘기하고 싶은 저는 솔직히 이 영화의 클로이 자오 감독이 만들었고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약간 재구성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갔고 아무 정보를 일부러 네네. 찾아보지 않고 저도요. 갔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까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음. 너무 지루하고 맞아. 이게 뭐 영화적으로 가치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주제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엔딩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확 전환되면서 저도 집중도도 달라지고 아무튼 엔딩을 위한 영화였구나 이 영화는 결국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영화가 딱 끝난 직후 너무 좋았어요. 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작품이다. 제 기준. 네, 그랬습니다. 근데 제 옆에서 같이 봤던 사람은 그랬습니다. 정말? 나 지금 속으로 이게 완벽이라고? 오. 정말? 그러더군요. 왜 완벽하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이게 결국에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모 중에 한 명이 셰익스피어였고 네, 그 셰익스피어가 죽은 아이를 위로하는 연극을 썼는데 그게 이제 햄릿이었고 이제 네. 이게 큰 그게 큰 줄거리잖아요. 줄거리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내용이 뻔하잖아요. 아이를 잃은 부모 슬플 거고 당연하고. 근데 그게 아까 이게 엔딩을 향하는 영화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엄청난 슬픔과 아픔을 이런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그 창의성, 네. 그 원작의 어떤 창의성에 되게 놀라웠고 거기는 전혀 뻔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같은 신파라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같이 본 사람은 이거 너가 되게 싫어하는 그 신파 아니야 그러는데 신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신파를 과잉된 감정. 그죠? 그러니까 신파를 너무 낡은 걸로 보여주는 게 싫은 거지. 이것도 신파는 신파죠. 이 감정이 과잉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인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이런 감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구나. 맞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햄릿 연극을 그 윌이 하면서 또 그 자기 와이프가 그 연극을 보면서 그다음에 죽은 아들이 환생한 것 같은 그 햄릿이 그 무대에서 연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그거 되게 엔딩은 정말 뭐 흠잡을 데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연극. 그리고 솔직히 저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인지도 중간에 플레임이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윌리엄이라고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터와 그냥 그 셰익스피어의 원작에 관한 재해석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약간 러브 스토리 관련된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약간 재해석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중간까지 본 거예요. 셰익스피어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근데 전혀 윌이라고 하잖아. 계속 윌이라고 하니까 그냥 왜냐면은 저는 포스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뒀어가지고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류의 뭐 그런 원작을 조금 비틀어서 재해석을 했나? 라고 중간까지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는 그냥 가족 얘기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윌이 그 작가라는 설정은 어느 정도 거기서 너무 보여줬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셰익스피어 본인을 그리고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작품을 근데 비틀었구나라고 생각했지. 거기서 글 쓰는 것도 너무 셰익스피어 같잖아요. 네. 그 촛불아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느껴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더 재밌게 본 것도 있어요. 나중에 셰익스피어의 방은 어딘가요?라고 하는 순간 이게 그 작가의 얘기구나. 그러니까 작가의 너무 작품 늦게 하셨네요. 네, 너무 늦게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거의 엔딩에서 맞아요. 그래서 더 중간까지 길을 잃었던 것도 있어요. 아니 저는 처음부터 저는 그걸 딱 느꼈기 때문에 전 재밌게 봤었어요.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나중에 할까라는. 네. 저도 정보 없이 가긴 했는데 빨리 알았어요. 등장하자마자 너무 얼굴이 제가 셰익스피어처럼 생긴 거예요. 아니, 왜냐면 셰익스피어의 원작의 작품을 비틀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류의 그 배우와 그런 류의 약간 작품이겠거니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저도 근데 보면서 이 셰익스피어가 시골 생활에 지쳐서 런던으로 떠나잖아요. 네. 그 떠나는 그 남자를 보면서 아유 저것도 바람 나겠지 막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맞아. 흔한 얘기지.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너무 이 감정과 어떤 상실과 이런 레이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눈에 너무 마구니가 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어떤 엔딩에서 휘몰아치는 감정에 방해가 되는 정화가 됐다고. 근데 저는 그거 아셨어요? 셰익스피어가 실제로 11살에 죽은 아들이 몰랐죠. 이 작품 전에는. 네. 그 사실만 가지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진짜 알려지는 게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실만 가지고 이런 창작물을 만들었다는 거. 근데 그 죽은 아들 이름이 햄넷인 맞아요, 거는 맞고 맞아요. 그 동일 인물의 이름을 가지고 희곡을 햄넷이라는 걸 썼다는 걸로 이 정도의 상상력을 만들어냈다는 게 저도 그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대단하고 그리고 저는 너무 연출은 너무 적절하죠. 연출도 너무 적절하고 이게 왜 햄릿이 아니고 햄넷일까? 처음부터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자막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 당시에는 햄넷과 햄릿을 혼용해서 썼다. 그렇다 해도 사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은 햄릿인데 왜 햄넷일까? 이게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아들의 죽음과 아들을 모티브로 해서 썼지만 제가 만약에 창작을 했다면 그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이름도 그대로 쓰고 내용도 어느 정도는 그걸 아들의 생활이나 아니면 자기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창작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닌 예를 들면 아들이 그 무대 위에서 칼싸움을 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 하나만 가지고 햄릿으로 바꿔서 아들의 모든 것을 어떤 아버지가 거의 아들을 위해 바치는 시처럼 자기의 반성문처럼 그렇게 창조해냈다는 게 그래서 햄넷에서 햄릿으로 바뀌고 이 영화는 햄넷일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한 번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연극 속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상태로 그죠. 유령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햄릿이 이제 그 복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복수를 하는 스토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아들을 살려놓고 무대 위에 자기는 죽어 있고 그거 자체도 어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이 영화 속에서는 아버지가 그 햄넷이 죽었을 때 옆에 없는 걸로 엄청 자책하잖아요. 근데 이런 설정 자체도 굉장히 자기 어떤 반성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설정이라서 그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설정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보는 내내 이 예술가 남편이 굉장히 무책임하잖아요.
너무 사실 너무 못됐다는 생각도 들고 이기적이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특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요. 그게 생존 그죠. 예. 그리고 예술가라는 사람의 그 어떤 기질과 그 사람의 본능과 욕망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는 가나. 그리고 그 와이프도 그거에 반해서 결혼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본인이 가라고 하잖아요. 어. 와이프가. 그래서 그 세월을 인내하고 감당하고 그래서 그 감독도 이 창작자 뒤에서 이렇게 실생활을 꾸며준 이 아내를 위한 영화지 사실은 실제 주인공은 섹스피어라기보다는 아네스의 맞아요, 영화라고 아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결국에 아들이 죽는 순간에도 없었지만 죽고 나서도 결국에 회피를 해서 떠나잖아요. 그곳을 그 고통 속의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서는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속죄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물론 이렇게 예술적으로 엄청나게 그 작품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또 가족 곁에 있지 않았다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이 남자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엄청난 슬픔이나 고통에 직면을 했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른 식의 애도를 한다는 그게 저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 아네스는 막 이렇게 통곡하고 멍해지고 남편을 원망하고 그런 것들로 애도를 했다면 저는 그 슬픔의 크기는 셰익스피어도 똑같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애도의 방식이 그거를 갖고 가서 햄릿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걸로 자기는 애도를 하는 게 각자 애도의 방식이 다르고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건 이기적이고 어떤 건 이기적이지 않고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거는 그래서 더 개인적인 좋았거든요. 어떤 속죄와 어떤 애도의 방식이지만 어쨌든 가족은 늘 그 사람한테서 뭐 자기의 기질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위로를 해야 되는 순간에서 마저도 떨어져 있고 항상 뭐 물론 돈을 벌어주고 최소한의 책임도 하고 사랑도 다 했지만 결국에는 곁을 지켜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제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그게 뭐 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런 남자일 수밖에 없고 저런 남자랑 사는 여자도 되게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부모가 어쨌든 아이들을 셋이나 키우고 생존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부모가 둘 다 집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전념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 16세기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히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화는 중요한 났다.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늘 없었고. 그래서 아네스가 막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네스에게 굉장히 감정이입이 많이 되면서. 그거는 맞죠. 네. 그거는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저는 고통이 없으면 위대한 창작물은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되게 적절하게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자는 자기 자아 실현도 하고 고통을 통해서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너무 좀 이 남자만 뭔가 뭐라 그러지? 명예도 얻고 많은 걸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남자는 이 작품을 쓰는 과정, 이 작품을 올리는 과정, 그다음에 자기가 그 햄릿 아버지 역할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계속 내면에서 계속 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저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애도의 방식이 다 다르구나. 너는 왜 덜 울어? 너는 왜 더 울어? 너는 왜 옆에 없었어?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결국엔 아네스도 처음에는 열받아 하잖아요. 내 아들을 이용해서 네가 돈을 벌어? 막 네가 이런 돈을 느낌? 벌어 이런 이상한 연극을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햄릿의 손을 잡아주면서 자기가 거기서 그 아이를 보낼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아버지인 셰익스피어가 울잖아요. 그런 게 저는 되게 너무나 잘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화해 결국에는. 그래서 엔딩에 이 작품이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네. 좋았어요. 저는. 저는 그래서 완벽하다고 느끼지 않았나 봐요. 중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동요되지도 않고 저도 두 작가님의 약간 중간 지점에 있는데 아빠가 그렇게 칼같이 일정에 맞춰서 떠나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49제 정도는 집에 있어줘야 4주간의 조정 기간 정도는 가족과 함께 있어줘야 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은 그런-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면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다. 네,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그 사람의 그래서 그런 작품도 탄생하고 다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가족에게는 굉장히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49제는 있었어야 됐어 그 집에. 그러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죠. 40년 그리고 동안 늘 중요한 순간이 없었어요. 출산 때도 없었고요. 아플 때도 없었고요. 근데 출산 때는 그 여자가 자기가 제 발로 걸어놔서 숲에서 맞아, 낳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게 있는 거고, 이 여자의 어떤 캐릭터도 독특하잖아요. 뭔가 네, 맞아요. 영험함이 네. 있는 여자고, 그런데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여자, 굉장히 특별한 여자, 굉장히 자연과 한 몸이 돼서 약간 손을 잡으면 미래도 막 보인다고 하고 이런 여잔데 좀 뭐라 그러지? 남편이 막 아이를 잃고서 일을 한다고 떠나고 이럴 때 너무 그냥 갑자기 뭐라 그러지? 일반 여자가 된 것 같아요. 평범한 엄마의 그런 느낌으로 너무 이 캐릭터가 가니까 조금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고 그 부분에서 저는 살짝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거는 16세기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래서 이 여자의 어떤 독특함이 조금 희석되죠. 그 중간 부분에서 아이가 죽고 나서는 너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근데 조금 뭐 아이를 잃었다면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면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맹금류를 한 마리 키우잖아요. 네. 새를. 네. 매가 죽었을 때는 굉장히 그 죽음과 삶과 죽음의 어떤 집착도 없는 굉장히 맞아요. 의연한 굉장히 네네네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죠. 어쩔 수 없고 죽음은 그냥 이 껍질을 벗는 것일 뿐이고 이런 거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떤 되게 모든 인간들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방식의 애도를 보여줬는데 그러면 너의 자식이 죽어도 그럴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인 어떤 엄마의 무너짐? 그렇죠. 굉장히 네. 거기서는 정말 그거를 엄마 보여줬다고 그 자체. 생각해. 오히려 캐릭터가 붕괴된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시 버클리의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 전까지를 이 배우가 나왔던 작품을 보긴 봤는데 이 배우에 대해서 그렇게 인상 깊은 적이 없었거든요. 체르노빌. 네, 체르노빌을 체르노빌에서- 제가 안 봐서 체르노빌에서 진짜 처음 본 얼굴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체르노빌로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그냥 그 망가져 버린 소방관의 아내 역할인데 정말 거기서 대중적으로 확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네. 그랬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네. 저도 이거 보고 나서 체르노빌 안 찾아봤어요. 보셨으면 꼭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쨌든 이게 앞부분에 그 처녀였던 시절에는 윌리엄이 왜 반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너무 매력적인 모습이고 엄마가 됐을 때는 특히 그 출산하는 장면이나 아이를 잃고 울부짖는 장면은 그냥 고통이 아닌 저 사람의 고통이 나한테 전달되는 듯한 너무너무 강렬한 연기에 제가 휩쓸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너무나 강인하면서 지혜로우면서 또 너무나 막 야성적이야. 막 네. 그런 매력이 진짜 왜 메이크업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내추럴하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자연스러운 그 피부와 얼굴과 막 네네네. 그런 연기에서 어떻게 이 사람 진짜 아네스 같은 거예요. 맞아요. 배우가 하나도 안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모든 막 골든글러브랑 모든 영화제 막 상을 여우주연상 휩쓸고 네. 있잖아요. 오스카도 좀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좋겠습니다. 나 오스카에서
지금 막 응원할 네. 여자 배우가 생겼다는 게 이건 너무 정말 신나더라고요. 이건 정말 상을 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어떻게 상을 안 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전 세계 영화제 23관왕이래요. 23관왕이고 이제 오스카에서 정점을 찍기만 하면 되는 너무 잘해서 진짜 그야말로 미친 연기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진짜 들 대단해. 정도로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역시 이 영화가 힘이 있으려면 이 배우들의 힘이 대단하구나. 맞아요. 특히 영화가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담아내는 그 풍경도 그렇고 맞아요. 내용도 그렇고.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불같이 뜨겁게 연기를 한단 맞아. 말이에요. 진짜 불 같아. 어, 빨간 불. 네네. 진짜로 정말 강렬한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장센도 되게 클로이 자오 감독의 약간 장기인 것 같아요. 네네. 약간 큰 나무와 맞아요. 되게 서정적이면서 자연주의적이면서 그 노매드랜드에서도 그 막 광활한 그 맞아요. 미국 서부의 막 맞아요. 그런 이런 거에 진짜 장점이 드러나는 감독인데 그러니까. 왜 이클립스 같은 걸 지금 이터널스? 이터널스. 그러니까 자기 장기를 되게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갑자기 다른 데로 튀는 것보다 그냥 잘하던 걸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노매드랜드 보면서도 와 미국에 이런 풍광이 있구나. 그리고 그거는 완전히 그냥 노마드들의 이야기니까 다 야외 씬이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풍광 그런 게 되게 좋았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역시나 너무나 아름다웠다. 아름다워요, 진짜. 그런 그 미장센이 너무 아름다웠다. 저는 이터널스를 진짜 그 마블 최악의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저도요. 이 햄넷을 보고 전 아예 안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안 본 눈 제가 살게요. 저는 사진 않겠어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너무 의외라서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아 이런 분이라서 이터널스가 그렇게 나왔구나. 안 됐어요. 그걸 하지 말았어야 돼. 아 너무 안 맞는 옷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감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터널스를 다시 보게 된 계기랄까? 이 영화를 보고 다시 보지 마세요. 아 이런 분이라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구나.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죽은 아들이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짝 알듯말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그 앞에 그 오르페우스 신화랑 딱 겹쳐지잖아요. 그거 느끼셨어요? 뒤돌아볼 때? 맨 앞에서 셰익스피어한테 그 아네스가 재밌는 이야기 해보라고 하니까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신화 얘기하잖아요. 그러네요. 거기서 저 지금 깨달았어요. 아 진짜요? 오. 저는 그 아들이 뒤돌아보는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마지막에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신화를 약간 뒤틀어서 하는 거구나. 그 신화에서는 그 마지막에 뒤돌아봄으로써 헤어지는 거지만 여기는 뒤돌아보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렇게 떠날게라고 하는 떠나는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앞에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복선이었구나.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뒤돌아서 그 아이가 떠날 때 그 모습이 되게 마음 아프면서도 한켠으로는 약간 마음이 놓이는 그 신화와는 다르게 약간 정반대로 약간 신화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역전시키는 그런 연출도 저는 너무 어쨌든 좋았어요. 이 연극을 보여주는 이 마지막 모두의 이별식 같은 그 장면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죠. 그냥 그 부분이야말로 진짜 완벽하다는 표현이 너무 딱 맞는 근데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못 느끼셨어요? 혹시 두 분 그 엔딩에 그 나왔던 음악 그거 그거 못 느끼셨어요 혹시? 엔딩에 거기 음악 나오잖아요. 나 음악이 나오는 건 아는데 그 음악이 못 느끼셨구나. 제가 좋아하는 영화 베스트 10에 드는 영화가 컨택트거든요. 컨택트에 나오는 메인 테마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음악이 여기 똑같이 나와요. 그 맥스 리터의 그 제목은 On the Nature of Daylight인데 들으시면 바로 아세요. 저 컨택트를 못 봐서. 아 정말요? 네. 컨택트는 봤죠. 인연이- 컨택트에서 보려고 이 많이 음악을 진짜 노력했는데 이거를 틀 인연이 수도 없고 닿지 않았어. 뭐 빠라 빠라 빠 야 이거
네, 이런 음악 아닙니다. 감동이 깨지는데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니 컨택트에 나온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엔딩에 막 그 휘몰아칠 때 마지막 감정이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컨택트인지 몰랐어요. 눈치를 못 채고 이거 너무 많이 들은 음악인데 이게 어디서 들었지 했는데 컨택트가 마지막에 떠오른 거야. 그래서 이 컨택트에서도 그 딸을 잃은 그 에이미 아담스가 그 엄마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감상을 방해하는 거야. 왜냐면 에이미 아담스가 떠올라. 에이미 아담스가 그 딸을 잃고서는 마음 아파하는 그게 떠올라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같이 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얘도 알더라고요. 왜 이 음악을 쓴 거야? 이렇게 유명한 음악을.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이 영화 요번에 음악을 맡은 분이 맥스 리히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인데 이분이 2004년에 자기가 발표한 음악이에요. 근데 이 발표한 곡을 그동안 전 컨택트만 저는 알았는데 셔터 아일랜드, 컨택트, 그다음에 그 최근에 좀비 드라마 그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데서 계속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찾아보니까 저처럼 이 논란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명한 곡을 또 엔딩에 썼냐. 썼냐. 이거 완전 재사용이고 저 같은 게 또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음악은 컨택트의 거의 정체성인데 에이미 아담 셰익스피어의 슬픔을 느껴야 되는데 에이미 아담스의 슬픔이 느껴진다. 이런 평이 또 똑같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 이거에 대해서 좀 뭐 변명도 하고 막 이런 조금 논란이 있어요. 어떤 변명을 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곡을 뭐 꼭 쓸 거는 아니었지만 이 곡만큼 뭐라 그러지? 시간을 초월한 슬픔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완벽한 곡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마침 작곡자가 이 음악 작곡가야 원래. 그러니까 썼다는 거고. 뭐 감독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겠죠. 그래서 반응도 저처럼 약간 너무 이거 창의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래도 새로운 음악을 써야지 이런 사람이랑 또 이만한 곡이 없다. 이렇게 슬픔을 이만한 곡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음악이 진짜 좋긴 해요. 여러분 다시 들어보시면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이 음악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 생각해보니까 익숙한 멜로디긴 했던 것 같긴 해요. 굉장히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컨택트도 보셨고 하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도 하나 또 꼭 얘기해야 될 거 그거 혹시 아세요? 그 햄릿에서 그 마지막에 햄릿 연기했던 그 금발 남자와 그다음에 어린 아들 죽은 아들 둘이 진짜 형제인 거. 오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진짜 많이 닮았더라고요. 진짜 많이 네, 닮았잖아요. 보면서도 진짜 어떻게 저런 배우를 구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어린 햄릿은 자코비 주프라는 배우고 영국 속 햄릿은 노아 주프라는 배우인데 노아 주프는 영화 뭐 콰이어트 플레이스나 뭐 포드 앤 페라리 이런 데서 계속 나왔던 배우라서 얼굴이 되게 보시면 약간 익숙한 그런 근데 진짜 면도 두 분 있잖아요.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그 신의 관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그 특히 그 아들 햄넷 그 어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진짜 연기도 연기고 어떻게 저런 얼굴을 구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큐피트처럼 생긴 맞아요. 큐피드. 볼도 빵빵해갖고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큰 햄릿도 너무 잘생겼잖아요. 사실. 맞아요, 진짜. 근데 그 큰 햄릿의 막내 동생이 그 햄릿. 그래서 에피소드가 너무 귀엽. 네, 그래서 그것도 감독이 되게 영리하게 캐스팅을 한 게 햄릿이 어릴 때 죽었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근데 얘가 크면 이런 얼굴이 될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그거를 좀 보여주는 캐스팅? 그거를 되게 의도적으로 조금 노린 캐스팅이라서 근데 되게 그 영화 속 연극에서 이 그 배우가 연기를 보여줄 때 네. 의도적으로 발연기처럼 이렇게 연기하잖아요. 약간 약간 어색한 네네네. 그게 굉장히 그것도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발연기를 하던 배우가 오늘의 이 경험을 발판 삼아 굉장히 깊이 있는 배우로 거듭날 것이다라는 게 그 배우의 관객들과 함께 이 감정을 주고받은 다음에 약간 호흡이나 이런 게 달라져요. 있어요. 그 연극 무대 위에 있는 발연기 하던 배우가.
그래서 섹스피어 연출자께서 그런 것도 의도를 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셨나요? 그 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어쨌든 16세기고 연극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 자체들이 다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걸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게 맞아. 그래서 그렇게 예. 네, 그 관객들하고 호흡을 한번 주고받은 다음에 굉장히 미세하게 어떤 이런 자세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달라지는 걸 보고 진짜 디테일하다 했는데 그걸 노렸을 수도 있죠, 감독은. 네. 그 극장이 지금도 그 런던에 남아 있대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꼭 가봐야 되는 글로브 극장이라고 셰익스피어가 실제로 초연했던 그런 극장. 영월처럼 그다음에 그렇죠 영월처럼. 저는 왕가 사는 남자도 생각나더라고요. 왕사도 사실 이것처럼 어떤 그런 일을 상상력을 덧붙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냥 그리고 신파라는 그럼요. 공통점이 좀 네, 있죠. 맞아요. 그다음에 얘기를 잘 만든 거죠. 두 감독 다 상상력. 제대로 창작을 해낸 거죠.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실제로 그 햄릿 연기할 때 그 아버지 유령 역할을 했다는 또 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처럼 물론 실화랑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섞여서 그리고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다는데 주디스라고 햄넷과 주디스라는 이란성 쌍둥이를 낳는데 아들이 죽은 그런 그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짜 상상력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원작자께서. 그리고 맞아요. 재밌는 게 그거 아세요? 셰익스피어 와이프 실제 이름이 앤 해서웨이라는 거? 진짜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정보를 재밌는 정보를 들어본 것 얻겠네요. 같아요, 예전에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리고 앤 해서웨이 엄마가 굉장히 문학도여서 이름을 앤 해서웨이를 그렇게 지었다고 앤 해서웨이가 말한 적이 있다더라고요.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어머니께서도 그러니까. 맞아요. 미술품에 관심이 많으셔. 그러니까 배우들의 어머니가 또 그런 성견 지명이 있나 봐.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완벽하게 보신. 네. 아무튼 그러면서 또 몇 가지 정보를 네. 완벽하게 본 사람으로서 아주 재밌는 정보들이었어요. 그렇죠. 다. 재밌죠. 네. 그래서 저도 찾으면서도 실화야 이러면서 재밌는데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평점 5점 만점 중에 몇 점 주실 건지 그리고 극장에 가서 볼 거를 추천하시는지 먼저 윤 작가님. 저는 어쨌든 추천은 합니다. 음. 그리고 엔딩이 너무 강렬하고 맞아요. 네, 여자 그 제시 버클리의 연기도 너무 한 번은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반까지는 지루하다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네,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루하다고는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3.5. 그거밖에 안 돼? 네. 충격이야. 김 작가님은요? 저는 3점인데요. 아니, 왜 이래? 저는 사실 진짜. 저는 좋았으나 타인에게 추천은 무서워서 못하겠다. 보통 왜? 대중들은 이런 서사적인 명확한 스토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카타르시스를 얻으러 극장에 가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 예술 영화의 화법을 나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 작가님처럼 너무 아니 좋아. 예술 영화 아닌데 이거? 예술 영화 다분히 예술 심파라니까 영화죠. 심파. 다분히 예술 영화예요. 예술 심파. 네, 그래서 3점. 저는 좋았으나 추천은 차마. 여러분 이 영화는 예술 영화가 아닙니다. 심파입니다. 완벽한 심파라고 할 수 있죠. 자, 막장이 없을 뿐입니다. 저도 지금 완벽한 영화라고 했지만 떠올려 보면 초반에 극장이 너무 따뜻했어. 그래서 살짝 졸렸어. 살짝 졸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점수가 0.1점 깎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충격받았던 컨택트의 음악이 엔딩에 깔렸던 그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이어서 미스. 너무나 에이미 아담스가 막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서 거기서 또 마이너스 0.1점에서 4.8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만점이네요. 네, 제시 버클리의 오스카 여우 주연상을
네. 너무나 응원합니다. 네. 연기는 몇 점? 연기는 5점이죠. 완전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럼요. 김 작가님. 네, 저도 연기는 연기는 정말 와. 아무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와, 진짜 간만에 충격받은 연기였어요. 저도 100점. 매까지. 음. 매는 또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해?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잘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배우들이 정말 기대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폴 메스칼은 또 너무 묻혔지만 맞아요. 또 잘해요. 근데 남자 자체가 돋보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것도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맞아. 자기가 그냥 자기 같이 위치에서. 돋보이면 안 돼. 아이들도 너무 이쁘고 진짜 정말 네. 다시 5점? 저는 4.8점. 정말 저는 영화관이 별로 없는데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새 작가의 추천작과 햄넷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작품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네. 돌아올게요. 3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참 그리고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네 그리고 또 기다려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 재밌잖아요. 네. 어떻게 소통해요, 들으셨는지 우리. 네, 소통 그리고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구독도 네. 해주시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